네, 여러분 추잡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특별히 영주 형하고 같이 네. 추잡한 이야기를 찍게 됐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이 자리에 오셨죠? 엘 클라시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엘 클라시코 여러분들이 이미 좀 많이 다 알고 있는 이 두 팀 간의 관계와 역사인데요. 그래도 한 번쯤 얼마 뒤면 또 이제 네, 주말에 펼쳐지니까요. 네, 펼쳐지니까 한번 엘 클라시코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사실 엘 클라시코는 다 아실 테지만 영어로 하면 클래식, 뭐 고전이라는 뜻이고 전통 뭐 이런 뜻이거든요. 사실 뭐 엘 클라시코만 있는 게 아니라 프랑스에는 르 클라시크가 있고 네덜란드에는 더 클라시크가 있고 독일에는 뭐 잘 아시겠지만 데어 클라시코가 있거든요. 근데 엘 클라시코가 가장 유명한 이유는 당연히 제일 유명하기도 가장 전통이 있기도 하겠지만 이 역사가 사실은 제일 깊기 때문인데 그 이야기를 이제 영주 형이랑 같이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왜 이 두 팀이 이렇게 라이벌이 된 건가요? 이거는 스페인 역사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사실은 뭐 저희가 엘 클라시코가 왜 치열하느냐 이거는 프랑코 독재 시절부터 얘기하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사실은 그 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스페인이 다민족 국가거든요. 그래서 여러 지역이 다양한 민족이 구성이 되면서 이제 나중에는 에스파냐 왕국이 되면서 스페인이 되는데 처음에는 사실 스페인 지역에 이슬람이 종교가 와서 이슬람이 이제 지배하던 시절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슬람 세력을 물리치러 이제 여러 왕국이 손을 잡아요. 그래서 지금 레알 마드리드 지역에 있는 카스티아 왕국, 그리고 이제 바르셀로나 지향에 있는 카탈루냐 왕국,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손을 잡고 나서 이슬람 세력을 물러나게 하죠. 근데 거기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 게 지금 마드리드 지역에 있는 카스티아 왕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카스티아 왕국 중심으로 힘이 응집되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 가운데 카탈루냐 지역에는 아라곤 왕국이라고 카탈루냐국하고 손을 잡았던 왕국이 있는데 둘이 혼인을 맺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카스티아 왕국 중심으로 해서 에스파냐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라곤 왕국의 왕이었죠. 예. 페르난도 2세하고 그리고 카스티아 연합 왕국의 후계자였던 이사벨 1세가 결혼을 하면서 결국은 아라곤 왕국은 결국 카스티아하고 손을 잡은 거잖아요. 근데 카탈루냐 쪽은 여전히 독립적인 색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카탈루냐 지역, 이제 바르셀로나 지역이 항구 지역이에요.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먹물볶음밥 뭐 이런 거 진짜 맛있어요. 네, 맞습니다. 먹물볶음밥이요? 네. 빠에야. 네, 그리고 해산물 진짜 맛있고. 네, 근데 그때 볶음밥. 제가 거기서 먹은 게 몇 개 없거든요. 네. 근데 뭐 아라곤 뭐 페르난도 2세 뭐 얘기하다 갑자기 먹물볶음밥. 네, 제가 원래 두서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 한번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그때는 사실 상업을 할 때 길로 다니는 게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항구로 배로 다니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구 도시인 바르셀로나는 상업이 번창했던 거예요. 반면에 카스티아 지역은 평야 지역이 좀 많아가지고 농업이 번창을 하고. 근데 이제 그때는 큰 차이는 없었지만은 돈이 도는 지역은 어디냐? 카탈루냐 지역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카탈루냐 지역은 우리가 돈도 많고, 그 지금 살만도 하고. 우리가 왜 카스티아 지역의 지배를 받아야 돼? 이런 생각을 계속 갖고 있었던 거죠. 맞습니다. 사실 그 스페인 말도 달라요. 지금 우리가 스페인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카스티아어인 거고 카탈루냐 언어는 따로 있습니다. 뭐 그것도 있고 이 흔적을 가장 잘 보실 수 있는 게 스페인 국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스페인 대표팀 엠블럼이기도 한데 여기 보면은 5나라가 들어가 있어요. 5 왕국이 합쳐져서 스페인 왕국이 됐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 가장 중요한 곳에 카스티아 왕국의 그 깃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될 수 있고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런 역사적인 게 있어서 사실 뭐 금권은 카탈루냐가 잡았지만 정치적으로는 카스티아가 유리했잖아요. 이것이 현대로 넘어오면서도 굳어지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총칼로 싸울 수는 없으니까 축구로 맞대결을 벌이게 돼요. 그래서 카스티아의 자존심인 레알 마드리드가 있었고 어떻게 보면은 카탈루냐의 자존심에 FC 바르셀로나가 있는데 영주 형이 그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이제 프랑코가 독재를 시작하면서부터 골이 상당히 깊어집니다. 원래는 이제 지역적인 자존심을 가지고 있다가 이 프랑코 총통이 이 두 팀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의 손을 들어주기보다는 독재자니까 정치적으로 두 팀을 잘 이용하면서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쏙쏙 빼먹습니다. 그러면서 레알 마드리드는 레알 마드리드대로 우리도 피해를 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카탈루냐는 봐라. 카스티아의 총통인 프랑코가 우리를 압제하면서 우리의 민족을 말살시켰다. 이름도 FC 바르셀로나가 아니라
CF로 쓰게 했지 않느냐 이러면서부터 갈등의 골이 엄청나게 깊어졌고요. 그 이후로 한 7, 80년이 흘렀으니까 지금은 그거의 정점에 다다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프랑코 총통이 결국 스페인 내전을 통해서 정권을 잡았을 때 이 팀들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결국 카탈루냐 지역이 끝까지 저항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를 제압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카탈루냐 못 쓰게 하고 카탈루냐 국기 못 쓰게 하고 카탈루냐 노래도 못 부르게 하고 맞습니다.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바르셀로나 축구장에 오면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어느 정도 해방구 역할을 튀어준 거죠. 네, 그래서 바르셀로나 지금 축구 경기를 시청하더라도 국기가 희한한 국기가 하나가 있죠. 노란색과 빨간색이 줄무늬로 돼 있는 게 그게 카탈루냐 국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기장 내에서는 캠프누에서는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축구를 통해서 카탈루냐인들은 바로 파업을 한 거구나. 네, 그다음에 응집이 되고 울분을 토해내고 아. 네, 그런 모습이 있었던 거죠. 근데 깜누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이 프랑코가 도움을 줬다 이런 얘기도 네, 있는데. 그게 우리 지금으로 보면은 뭐라고 할까요? 그린벨트 지역으로 묶여 있었는데 이걸 살짝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경기장을 우리 너 그렇게 막은 적 없어. 축구는 해. 라고 영정이 얘기한 것처럼 살짝 풀어준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도 얘기했지만 일제시대에도 축구장은 살짝 풀어줬대요. 뭐 야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했잖아요. 아, 운동은 해. 그 대신 거기서만이야. 나오면 절대 안 돼. 이게 반복적으로 일어난 거죠. 계속 묶어둘 수는 없으니까 해방구를 좀 둔 거구나. 그렇죠.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건 놔줘야지 터지지 않는데 그걸 또 축구장을 이용했기 때문에 사실은 잘해준 것 같지만 냉정하게 얘기하면 하나 묶어놓기 위해서 이걸 이용한 거죠. 네, 그렇게 이용하는 모습이 있었고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레알 마드리드가 미운 이유는 레알 마드리드는 레알 바로 이제 귀족이 왕가이 이런 칭호거든요. 네, 레알이 리얼이 아닙니다. 네, 그 칭호를 왕으로부터 받은 팀이에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마드리드 팀인데 레알을 왕으로부터 칭호를 받음으로 인해서 레알 마드리드가 된 겁니다. 그러면 바르셀로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쟤네는 카스티아를 대표하는 팀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우리는 카스티아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스페인을 대표하고자 노력해 이런 팀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팀이 어떻게 본다면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 가운데서 바르셀로나가 뭐 40년대 전성기를 달렸을 때 디스테파노 이적 파동이 생기면서 결국은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더 열받는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뭐죠? 디스테파노라는 엄청난 선수가 있었다는 그렇죠. 건 여러분이 다 알고 있겠죠. 네, 아르헨티나 출신으로 뭐 콜롬비아 리그에서도 뛰었고 바로 이 라리가에서도 뛰었고. 맞습니다. 그런데 디스테파노에 대해서 영입하기 위해서 앞선 쪽은 바르셀로나하고 레알 마드리드가 사실상 뭐 같이 접근했다고 봐도 될 것 같긴 한데 바르셀로나하고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근데 레알 마드리드하고도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라리가 협회 쪽에서 야 그러면 한 시즌은 이쪽에서 뛰고 한 시즌은 이쪽에서 뛰어라 이런 식의 이제 협상안을 제시를 한 거죠. 근데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라리가에서 가장 강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하지 마.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본다면은 이 축구계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은 결과 중에 하나가 되죠. 왜? 맞습니다. 우리가 뭐 갈락티코 얘기도 하겠지만은 사실 뭐 역사적으로 갈락티코 일기로 볼 수 있는 거는 50년대 중반부터 60년대 중반입니다. 레알 마드리드. 그때 디스테파뇨, 레이몬 코파. 엄청나게 유명했던 선수들이 다 레알 마드리드에 모여 있어요.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가 그때 계속해서 챔피언스 리그를 제패해 나간 거예요. 5연패를 냈죠. 네. 지금도 전무후무한 기록입니다. 챔스 전신인 유러피안컵에서 5연패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팬 입장에서는 더 약간 좀 울분이 쌓이는.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라리가에서 최다 우승팀은 레알 마드리드예요. 그런데 코파델레이에서 최다 우승팀은 바르셀로나예요. 그래서 스페인 내에서 누가 우위에 있느냐 얘기했을 때 야 라리가는 레알 마드리드가 훨씬 더 많이 우승했잖아. 바르셀로나가 왜 스페인 FA컵 코파델레이에서는 우리가 더 많이 우승했잖아. 그러면서 말다툼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레알 마드리드가 야 니네 챔피언스 리그에서 뭐 했니? 이 순간 이제 바르셀로나 팬들 입장에서는 아이씨 깨갱 이럴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92년도에 바르셀로나가 챔피언스 리그에서 처음 우승했을 때 요한 크루이프 팀이 드림팀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바르셀로나 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줘. 레알 마드리드 팬들이 야 바르셀로나가 레알 마드리드하고 챔피언스 리그 우승 기록을 비교할 수는 없잖아. 레알 마드리드는 뭐 챔피언스 리그 최다 우승팀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르셀로나 팬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니네 트래블 해봤니? 우리 2번 해봤어. 네. 이제 이렇게 붙는 거죠 또. 근데 최근에 이제 20대, 30대의 팬들은 어쩌면 물론 이제 최근에도 레알 마드리드도 이제 3번의 연속되는 챔피언스리그 우승이 있었지만 2010년도에 이제 바르셀로나가 그야말로 세계 축구를 휘어잡았잖아요. 그때는 약간 바르셀로나 팬들 입장에서는 뭔가 좀 억울함이 해소가 되는. 네. 그게 왜 그러냐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레알 마드리드는 그 당시 2000년대 초반에 갈락티코 정책 1기를 썼을 때 페레스 회장이 등장을 해서 그때 뭐 피구가 떠난 사건도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피구 얘기도 하겠지만 바르셀로나의 부진이 이루어졌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라포르타 회장 등장하고 호나우지뉴 등장하고 이러면서 이제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아스날 꺾으면서 분위기를 끌어올리더니만 과르디올라 감독 등장하고 세월간이 등장하고 메시 등장하고 막 이러면서 결국은 바르셀로나의 전성기가 이제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바르셀로나 팬들의 가장 큰 자긍심은 그거였어요. 야, 우리가 과르디올라 감독이 와서 6관왕을 차지했는데 6관왕의 중심 얘기를 한번 해보면 우리는 사온 선수는 많진 않아. 라마시아에서 다 키운 선수들이야. 농장에서 키운 선수들. 약간 카탈루니아의 정신이 깃든 선수들로만 우리가 우승을 했어. 그렇지. 약간 이런 거. 그러니까 과르디올라 감독도 사실은 카탈루냐. 그럼 바르셀로나에서 볼보이부터 시작해서 주장됐다가 감독으로 왔으니까. 그리고 메시도 그렇고 맞습니다. 물론 메시는 국적이 아르헨티나인이긴 하지만 어린 나이부터 바르셀로나에서 키운 거 뛰었으니까 바르셀로나죠. 예. 여기에 이니에스타, 부스케츠, 사비 에르난데스 그러니까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르셀로나의 그때 자긍심은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뭐 트래블 달성했을 때는 많이 영입을 했죠. 네. 근데 뭐 최근 이야기를 좀 해보면 이제 좀 그 하나의 어떤 사건이 있었죠. 네. 네. 다 굉장히 유명한 사건. 이거는 아까 반대로 얘기했듯이 이것도 세계 축구계의 한 획을 긋는 사건이었는데 2000년에 루이스 피구는 사실 바르셀로나의 자존심이었어요. 7번이고 주장이고 포르투갈 출신이긴 하지만 그래도 바르셀로나 혼이었는데 이 선수가 이적을 합니다. 레알 마드리드로 6천만 유로 당시로서는 세계 최고액의 이적료를 써가면서 레알 마드리드 이적했는데 이게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어요. 물론 나중에 피구가 사실은 바르셀로나가 나를 잡으려는 노력을 거의 하지 않았다는 인터뷰를 하긴 했지만 이런 것과 상관없이 완전 유다 정도 나오면 솔캠벨 정도 나와야 되거든요. 완벽한 배신자. 어떻게 딴 데로는 갈 수 있지만 레알 마드리드를 갈 것이냐라고 했었고 상당히 중요했던 게 2000년 10월 22일 피구가 처음으로 레알 마드리드를 유니폼을 입고 깜노에 왔는데 네, 저 그 경기 기억해요. 네, 돼지머리가 나갑니다. 네. 그 정도로 격렬했어요. 아니 축구장에 돼지머리를 들고 왔다는 거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피구 이 새끼 가까이만 와봐. 진짜요? 그 생각으로 갖고 갔다는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폭탄 개념으로 들고 온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축구장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테러가 아니었을까. 최대의 테러였죠. 네. JMB 빈병도 날라들고 그랬어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가지고 난 그때 어린 나이니까 JMB 저거 맛있을까? 저게 진짜 맛있는 술인가? 막 이런 생각까지 맛있죠. 들었었고, 네. 네, 나중에 꼭 먹어봐야지 좀 많이 마셨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뭐 레알 마드리드는 갈라티코 정책으로 인해서 굉장히 세계적인 팬들을 많이 보유하게 됐고 관심을 많이 모았지만 반대로 바르셀로나는 약간 좀 하락세를 겪었고. 네. 그러나 그걸 이겨내면서 음. 이제 카탈루니아 정신이 깃든 선수들이 등장하면서 이제 레알 마드리드에게 대적하고 또 그 이상의 성과를 냈던 역사가 있습니다. 네, 2000년대 초반에 페레스 회장의 등장이 축구판을 바꿨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피구의 이적료가 6천만 유로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 당시에 말도 안 되는 금액이에요. 말도 안 되는 금액이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바르셀로나의 호안 가스파르트 구단주가 야, 이 바이아웃 금액을 지를 팀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피구하고 천천히 재계약을 정기할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피구 얘기가 지금 잘못된 게 뭐냐면 그 전에 또 재계약을 했어요. 근데 돈을 올려줬는데 또 돈을 올려달라고 하니까 그럼 시간을 갖고 얘기를 해보자 이런 자세였거든요. 네.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페레스 회장이 등장할 때 공약이 피구 데리고 오겠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피구를 데리고 올 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야, 너 우리 와라. 너한테 계약금 얼마 주고 뭐 주고 돈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피구 입장에서 이거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불가능해. 근데 돈은 계약금만 받아도 많이 받을 수 있으니 사인을 한 거예요. 근데 바이아웃 금액을 진짜 질러버렸네. 그렇죠. 바이아웃 금액은 사실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상대 팀에 넣는 게 아니라
라리가에 넣는 겁니다. 들어가면 줘야 돼요. 그 저기도 또 네이마르인가도 아마 비슷했을 거예요. 라리가에 입금이 되고 라리가에 승인을 하면 이게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피구가 가게 되고 사실 그 당시에 바르셀로나가 바날 감독 일기라고 해서 전성기였어요. 클라이베르트, 히바우드, 피구. 맞아. 근데 피구가 가면서 클라이베르트하고 히바우드에게 엄청난 금액의 재계약을 맺습니다. 또 얘네도 뺏길까봐. 근데 얘네들이 히바우드는 잘했지만 클라이베르트는 또 그렇게 잘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정적으로도 조금씩 어려워지고 피구 판돈으로 오베르마스라든가 막 여러 선수를 영입했는데 또 실패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좋아진 반면에 레알 마드리드는 야 선수 한 명에게 이 정도의 금액을 지불하는 거는 정말 어처구니 없고 바보 같은 짓이야라고 모두가 바라볼 때 페레스가 이걸 해냈고 그 다음에 마케팅으로 엄청나게 성공합니다. 그렇죠. 저는 그때 레알 마드리드가 제일 멋있어 보였고 그때 해외 축구 잘 모를 때인데 정말 이 팀은 지구상의 유일한 어떤 그 강팀이다라는 이미지가 그냥 쓰여져 있어요. 맞아요. 네. 이미지가 그렇게 딱 이미지가 바뀌었어요. 완전 그러니까 최고의 팀. 마케팅 짱 이렇게 된 거예요. 그 갈락티코 정책이 은하계 스타 뭐 이런 얘기인데 결국은 진짜 은하계 스타 다 됐고 세계의 스타는 레알 마드리드에서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 마드리드 최고의 스타, 카스테야 지방 최고의 스타 라울 곤살레스가 있고 카탈루냐 최고의 스타 루이스 피고로 데리고 옵니다. 유럽 최고의 스타 지네딘 지단이 데리고 오고요. 남미 최고의 스타 호나우두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아시아하고 북미에서 가장 그 당시에 인기가 높았었던 스타 데이비드 베컴을 데리고 와요. 네. 그래서 모든 대륙의 스타를 다 모아놨다. 아 이렇게 하니까 더 멋있네. 네. 이렇게 설명하니까. 근데 이미 스타들도 있었어. 호메르트 카를로스를 비롯해서 또 그러다 보니까 레알 마드리드가 2000년대 초반에 정말로 센세이션 했죠. 그리고 이제 지단이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 엄청난 발리 슈팅 넣으면서 챔피언스리그 우승도 차지했고 그런데 이제 레알 마드리드가 이렇게 잘 나가고 있을 때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엇박자가 나왔어요.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이 레이카르트 감독이 오고 호나우진이 오고 그러면서 분위기가 바뀌고 이제 과르디올라 감독 오고 라마시아 출신들이 올라오면서 바뀌었단 말이에요. 네. 과르디올라 감독의 이 팀은 유럽에서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킨 팀이에요. 그렇지. 우리가 뭐 세계 축구의 판도를 바꿔놨어요. 네, 티키타카라고 얘기하지만 결국 우리가 볼을 점유하고 있으면 상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상대에게 공격 기회를 주지 않게 된다. 그러면 경기를 지배할 수 있다. 그리고 짧은 패스를 통해서 간격을 유지하면서 삼각형 대형이든 다이아몬드 대형이든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앞으로 전진하면은 패스의 정확도는 높아지고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공격은 더 수월하게 풀 수가 있다. 네. 그리고 우리는 그 능력을 보여줄 선수들을 어렸을 때부터 키워왔다. 이게 이제 입증이 됐거든요. 과르디올라 감독이 오면서 6관왕을 하면서 말 그대로 전 세계에 충격을 안겼고 유럽을 씹어먹을 수 있는 스페인을 넘어서 그런 팀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레알 마드리드는 가만히 있었느냐? 아닙니다. 페레스가 돌아와요. 갈락티코 2기가 시작됩니다. 카카는 실패했지만 호날두 영입하고 벤제마 영입하고 그러면서 또 다른 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해서 바르셀로나가 그 당시에 굉장히 무서웠다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바르셀로나가 모든 대회를 싹쓸이했느냐? 아닙니다. 무리뉴 와가지고 막 페페 올리고 막 이러면서 코파델레이에서 힘 보여주고 막 이러면서 레알 마드리드도 또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그거예요.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서로를 바라봤을 때는 멱살 잡고 쌍욕하기 바쁘지만 한 명이 무너지면 앞으로 나아가는 속도는 느려질 수밖에 없어요. 100% 동의합니다. 네. 그러니까 진정한 라이벌 관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팀이 엄청 잘 나갈 때는 우리도 투자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대항마가 돼야 돼. 이게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레알 마드리드와 그러니까 세계 유럽 축구로 봤을 때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가 위기다. 네. 이 위기는 뭐가 끼어 있느냐? 팬데믹입니다. 그러니까 팬데믹이 없었다면은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는 뭐 깜누든 산티아고 베르나베우든 뭐 산티아고 베르나베우는 다시 이제 리모델링 거의 뭐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다시 경기를 펼치는데 바르셀로나도 깜누 리모델링 이제 들어갈 계획이거든요. 2022년부터 25년까지. 무슨 얘기냐면은 관중 수입이 돌고 돈이 계속 들어왔으면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계속해서 스타 영입하고 계속해서 높은 수준의 축구를 보여줬을 거예요. 그런데 팬데믹이 갑자기 빵 터졌네. 이건 예상치 못한 일이잖아. 현명한 페레스 회장은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현명한. 네, 막 선수들을 팔고 영입을 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여름에도 필요한 선수만 영입했고 그리고 필요 없는 선수들 정리를 잘했어요.
어떤 멍청한 회장 2명은 메시를 어떻게 해서든 붙잡았는데 나는 메시를 붙잡았는데 너는 못 잡았어. 그러면서 재정은 다 망쳐놓고 어떤 회장은 공약 1위가 메시 붙잡는 건데 메시 보내고 그러면서도 팀 구성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정리가 안 됐잖아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르셀로나가 더 힘든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팬데믹이란 예상치 못한 일에 대해서 대응을 바르셀로나보다는 레알 마드리드가 더 잘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슈퍼리그를 한번 도망가려고 했었잖아요, 둘 다. 근데 그게 안 된 것도 네. 크죠. 네. 그것만 됐어도 사실 이렇게까지 보지는 않았을 텐데. 네. 아무튼 뭐 이전의 역사를 살펴봤는데 이전보다는 지금 뭐 팬데믹이라는 아주 큰 어떤 그 사태 때문에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가 힘든 상황이다라는 걸로 결과를 이제 짓고. 그런데 네. 오히려 더 재밌지 않을까 엘 클라시코가. 오히려 네. 엇비슷한 거야 지금. 엇비슷하지 않죠. 레알이 좀 유리하지 않나요? 아니, 그러니까 그 공격력에서 레알 마드리드가 유리하게 한데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구에로도 부상해서 돌아왔어요. 다이어트 해라 아구에로. 머리만 자른다고 해서 살이 빠지는 건 아니잖니. 네. 그리고 우스왕 덴벨레도 이제 훈련에 참가하고 있기 때문에 엘 클라시코에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안수 파티가 또 경기에서 골을 또 넣고 잘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동안은 호날두와 메시의 대결에 엘 클라시코를 즐겼잖아요. 정말 높은 수준의 축구를 계속 즐겼잖아요. 오랜만에 별미 먹는 느낌으로. 별미니까 이제. 딱 축구 그 하나에 집중해서 네. 누가 이길 것인가. 이건 모른다. 경기력 생각하지 말고 예전에는 야 엘 클라시코가 이런 경기력이야. 아 짜증나. 이랬던 적이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엘 클라시코구나. 그러니까 팀과 팀만 봐야 돼. 네, 팀만 안에 보고. 선수를 보기보다는 팀과 팀. 오히려 더 축구에 집중할 수 있는 네. 그런 경기가 곧 시작되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